예, 영국의 입법부 및 사법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구성 및 운영 방식, 의회 구성, 영국의 정당, 정당 체계. 영국의 정치 구조는 기본적으로 사회 경제적 계급이라는 변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계급제가 있는 거죠. 귀족제가 있는 거예요. 신분제도. 국민들에게는 계급이 지지 정당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정당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계급은 강한 이데올로기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는 부의 불평등한 배분에 근거합니다. 영국의 정당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실용적입니다. 그러니까 좌파나 우파라는 노동당과 보수당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차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정책에서 양당은 명료한 정책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이를 중심으로 자신이 투표할 정당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정당 내부의 규율이 되게 엄격합니다. 물론 정당에 따라서 조직과 정강이 상이하게 규율되고 있긴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조직과 정당이 필요한 노동당은 이제 보다 강력한 중앙 조직을 갖는 반면, 보수당은 다소 느슨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주요 정당들을 보면 영국의 정당 체계에서의 역사는 18세기부터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헌법을 수행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는 영국의 모든 정부 기관들이 보수당 또는 노동당에 근거하여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주요 정당을 보시면요, 보수당이 있습니다. 보수당은 이제 국방 및 경제 등의 활동에 중점을 둔 우파적 성향의 정당이고요. 노동당은 사회평등 및 사회의 정의에 중점을 둔 정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노조당이라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자유주의에 근거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주요 정당이 2017년 기준으로 지금 영국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보수당이 사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당이 빨간 쪽, 그리고 SNP라고 하는 여기 SNP는 뭐냐? DU. DU가 갈색인 DU가 이제 조금 있고, 그 다음에 SNP가 아마 스코틀랜드 내셔널 파티인가 막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스코틀랜드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요. 뭐 대충 그냥 보수당의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보수당 전체가 다 보수당이죠. 영국 주권자, 영국 유권자 3,200만 명, 후보자 3,300명, 선거구 650곳에서 벌어지는 2017년 총선 결과를 보면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은 없습니다. 보수당이 가장 많은 의석과 득표율을 차지를 했고요. 이는 이제 15년도보다 36.8% 상승한 것이고, 노동당은 이제 2015년 232석에서 2017년에 262석으로 40%가 올라갔습니다. 자유민주당은 이제 12석으로 됐고, SNP는 이제 스코틀랜드 민족당이라고 해서 스코틀랜드 뭐 내셔널 파티겠죠. 그러면 56석에서 이제 35석으로 줄어들었고요. 웨일즈 민족당, 북아일랜드에서는 이제 민주노조당, 그리고 아일랜드 공화주의 정당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라가 4개로 크게 쪼개져 있다 보니까 크게 이제 쪼개진 지역에 그걸 대표하는 정당들이 이제 탄생을 한 거죠. 영국의 이제 의회 중심주의를 웨스트민스터 모델이라고 칭합니다. 기본 개념은 행정이 정치에 종속되는 베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시스템은 상징적이지만 주요 문제의 승인권을 국왕과 의회의 다수당을 기반으로 구성되는 내각, 그리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직업 공무원제로 구성이 됩니다. 즉 이들 간의 견제와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영국 의회의 이익 대표 방식은 미국형보다 유럽형의 대표로 비례선거제, 유럽형에 가깝습니다. 의원은 소속 정당에 더욱 책임을 지며
출신 지역구보다는 국가 차원의 정책 목표와 국익 실현에 더 충실한 경향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지역구에 거주할 의무가 없으므로 많은 경우 자신들의 지역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그 지역구 이익 대변의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의원들은 보통 당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투표하지만 윤리적인 문제 및 소수인종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당 정책과 별개로 의회에서 자유토론을 하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그 대의민주주의를 택하는 영국은 의회가 주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모든 중요한 문제가 하원 의원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의민주주의를 택하는 영국은 의회가 주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모든 중요한 문제가 그러니까 하원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성문 헌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의회가 결정할 수 없는, 즉 권한에 주어지는 제약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위헌성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대륙 국가와도 구별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의회가 중심이라는 점에서 영국은 미국과 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신분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가만 보시면 아실 텐데, 섬나라인 영국 그리고 섬나라인 일본이 귀족 제도가 있죠. 상원 하원 나눠져 있고 귀족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특징이 뭐냐면 섬나라 특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자연재해를 많이 겪는 국가들이다 보니까 섬나라 특유의 특성 때문에 또 고립돼 있으니까요. 또 외부에서 침략이 들어올 경우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맞서 싸워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운명론이 되게 강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은 저런 신분을 타고난 사람이야. 또는 저 사람은 저런 직업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야. 이런 마인드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의 직업도 그 어떤 특정 가문에 세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치에 뜻이 없어가지고 그 집 장남이 어디서 고등학교 선생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네 아버지가 정계 은퇴를 한다든지 돌아가시든지 할 경우에 걔가 출마를 하게 되면 걔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지역구에서. 일본이나 영국이 그런 문화가 많습니다. 대대로 정치를 해오신 집안, 이런 식이에요. 이거를 제가 유사성을 많이 봤는데, 이게 그들 나라 섬나라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워낙 오랫동안 신분제가 굳어져 왔다 보니까 일본도 사실은 거의 1950년, 그러니까 패전하기 45년까지 뭐 공작, 후작, 귀족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화족이 이제 패전하고 나서 그 GHQ가 들어와가지고 일본의 귀족제도를 폐지했습니다만 사실 폐지된 게 아닙니다. 명칭은 폐지됐는데, 저 가문은 예전에 화족 또는 예전에 귀족 집안이었지라는 거를 알만한 사람은 다 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행세를 하고 다녀요. 우린 귀족이었다는 식으로. 그래서 아직까지 그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처럼 양반이고 뭐고 막 신분제가 나철폐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영국은 당연히 귀족제가 존재하고요. 또 기사저기도 막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원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근대 의회주의의 가장 전형으로 간주됩니다. 즉 의회 제도를 통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데, 총선거에서 승리한 다수당을 중심으로 하원이 구성되고요. 이들은 또한 정부 부처, 즉 내각의 중요 구성원으로 임명이 되게 됩니다. 영국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하지만 상원과 하원 간의 권력은 불균등하여 하원 우위의 양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현재 상원 의원의 수는 799명, 하원 의원의 수는 650명입니다. 상원 의원은 주로 고위 성직자나 세습 귀족 또는 종신 귀족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고용법원의 판사 중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된 종신 귀족을 법률 귀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경우 실질적인 정치적 권한은 없습니다. 하원 의원들의 경우에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며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들은 자신의 지역구의 선호에 부합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영국 의회 구성도를 보면 하원과 상원이 있고요. 숫자는 얼추 비슷합니다. 그 하원에는 이제 여당이 되면 수상 장관 그러니까 내각을 하게 되죠.
그 상원 역시 여당이 되면 장관과 원내정부가 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이 되면 그림자 장관. 이게 그림자 장관은 뭐냐면 이거 그림자라고 표시하니까 그런데 그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이제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 저 사람은 국방장관 이게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발언도 하고 예를 들어 여당의 국방장관에게 이 야당의 그림자 국방장관이 막 이제 질타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당선되면 이제 그 사람이 국방장관 되는 겁니다. 뭐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당 및 무소속의 구성이 좀 다양한데 여기도 그림자 장관은 있습니다. 장관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원내 총무도 있고요. 그 다음 평의원 있고 그 다음 법귀족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고용법원의 판사 중에 대법관으로 임명된 종신귀족을 법률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관인 사람들이 상원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교, 이게 이제 대주교, 종교인, 성직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원의원이 됩니다. 영국은 성공회 국가고 영국 여왕은 이제 성공회의 지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림 3-4에서 보듯이 아까 봤죠 여기서 그 영국의 의회의 구성은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원 및 상원 의원은 그들의 정당에 따라서 야당과 여당에 소속되어 있으며 하원 의원 중 야당의 경우는 그림자 장관은 이제 야당의 경우 그림자 장관은 제1야당에 소속된 장관입니다. 또한 원내 총무 평의원 의 경우에는 야당과 여당 모두 속해 있으며 여당의 수장은 수상으로 임명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의 구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의원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와 유사하게 상원의 경우에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법률귀족, 법귀족을 로우 로드라고 합니다. 로우 로드. 주교는 비숍이죠. 의회 구성, 의원수와 임기. 영국의 의원수는 상원과 하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영국 의회에서 공개하고 있는 상원의원의 숫자는 798명입니다. 이 중에 성직자 24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대부분 출신 정당에 있는데 주로 보수당과 노동당인 거대 정당 출신이고요. 한편 하원 의원은 소선거구제에서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하원 의원을 말하는 거죠. 사실. 상원은 그냥 원로원이에요. 여러분이 다큐멘터리를 보시다시피 상원은 굉장히 여유롭지 않습니까? 뭘 해도 분위기도 좀 그렇고. 의원의 임기는 최장 5년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임기 만료 1년에서 2년 전에 총선이 실시됩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총선이 실시되지 않았으며 임기가 연장되기도 합니다. 선거는 수상이 권고를 해서 여왕이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명령하면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이건 오래된 전통이죠. 의원 선출 방식을 보면 영국은 650개의 선거구로 분류되며 선거 중에는 이제 해당 선거구의 하원 의원의 후보자에 대한 투표가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자가 다음 선거 전까지 해당 지역의 하원 의원으로 선출됩니다. 그 당연한 거겠죠. 총선거의 경우에는 모든 선거구가 공석이 되며 하원 의원은 입후보를 통해서 선출됩니다. 일반 선거는 5년마다 실시되고요. 하원 의원이 사망하거나 은퇴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서는 새로운 하원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여기서 보궐선거를 바이 엘렉션이라고 부릅니다. 영국 총선거는 의회 해산에 따라 개최됩니다. 내각 책임제 국가니까요. 영국 의회를 구성하는 모든 의원은 선거 25일 전에 해산되며 모든 의회 역할이 중단됩니다. 하원 해산 및 총선은 수상의 권고에 따라 여왕의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당의 측면에서 대부분의 하원 의원들은 주로 영국의 주요 정당으로 볼 수 있는 노동당, 보수당, 그리고 자유민주당에 속해 있습니다. 기타 하원 의원들의 경우 소수 야당 또는 무소속에 속해 있고요. 주요 정당의 하원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의 공천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를 통해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선거관리 부분을 보면 의회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제 독립적 비당파적 공공기관으로서 선거구 경계를 결정할 책임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거구를 결정을 해요. 근데 이거는 독립적이고 어떤 정당에도 치우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선거구를 획정하거든요. 물론 이제 선거 중앙선관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긴 하는데 대부분의 핵심적인 사항들은 국회의원들이 직접 결정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처럼 독립적인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 동네는 뭐라고 하든 간에 인구 구성이 이렇게 돼 있으면 지역구 두 개로 쪼개고 또는 뭐 지역구 통폐합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지역 감정이나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걸 의원들이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들의 이제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거구가 엉망진창으로 줄이 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게리맨더링이라고 하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각각의 획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요. 1986년에 의회 선거구법 이후 2011년 의회 투표체계 및 선거구법으로 이어져서 약 650구의 선거구에서 이제 600곳으로 줄일 것이 검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각 선거구의 유권자 편차는 영국 유권자 할당 5%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요. 이는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를 산출한 다음에 허용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인구수의 변화가 있으면 그게 바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와 지역 요건 외에 규모, 지형, 접근성, 지방정부의 경제, 선거구 변경으로 인한 지역 연대 훼손 혹은 불편 등을 고려해서 잘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편들이 나중에 불만으로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다 감안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장관에게 획정위원회의 권고를 수정할 권한을 주긴 했지만 거의 실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냥 장관이 그냥 획정위원회에서 올라오면 그냥 그대로 추진합니다. 이러한 경계획정은 이제 게리맨더링을 확연히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에 의해서 선거구를 정하다 보니까 이게 막 이상한 형태의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거죠. 최근에 의회 선거구 경계 획정을 검토하여 2018년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2017년 선거 기준으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 보고서다 보니까 그렇고요. 의회 투표 체계 및 선거구법에 따라 모든 새로운 선거구는 대략 동일한 유권자를 가지며 7만 1000명보다 많고 7만 8000명보다 적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자르는 거죠, 무조건. 2018년 리뷰에 따르면 영국 전체 선거구 650곳을 600곳으로 줄이고 특히 잉글랜드 선거구를 533곳에서 501곳으로 줄일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그만큼 이제 인구 감소가 진행이 되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국 정부는 잉글랜드 경계획정위원회의 권고를 입법 초안으로 만들어 의회에 제출했고요. 의회가 승인하면 이게 바로 다음 총선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경계나 이제 규모를 정하게 되면 이게 법안으로 올리고 이걸 의회가 승인하는 형태로 선거구 획정 조정이 끝나는 겁니다. 의회 역할과 운영, 의회 역할 부분을 보시면요. 의회는 주로 입법부로 간주됩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영국 의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역할과 운영의 부분을 보면 의회 역할, 의회, 팔러먼트. 의회는 주로 입법부로 간주됩니다.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법령 제정이 가장 중요한 의회의 기능이지만 이것이 유일한 역할은 아닙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시스템을 모방한 국가들에서 의외로 알려진 입법부는 법령 제정 외에도 민주제도, 즉 대표성 및 집행부를 감독할 중요한 기능을 가집니다. 이건 뭐 어느 나라 의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회 과정에는 특권과
권력 그리고 면책 특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좀 틀렸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면책 특권을 이제 이뮤니티라고 하는데 외교관의 면책 특권은 이 앞에 이제 그 디플로매틱이 붙어서 디플로매틱 이뮤니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영국 의회의 주요 업무 내용은 다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는 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철저한 검토, 둘째는 이제 입법의 기능, 셋째는 이제 중요 이슈에 대한 논의, 넷째는 정부 예산에 대한 승인 등입니다. 이러한 의회는 실질적인 이제 최고 입법 기관으로 형식적으로는 여왕과 상원 그리고 하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의회와 집권 여당의 수장인 총리가 의회를 소집하고 해산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형식적으로 이제 임명 절차에 있어서도 여왕의 동의가 수반됩니다. 영국 의회 주요 역할 등을 보시면요. 처음에 국정 운영의 검토. 의회의 상원과 하원은 정부 정책 및 활동에 대해서 유사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매우 다양하지만 둘 다 이제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부에서 무슨 큰 실수를 했거나 무슨 이슈가 있을 때 불러서 정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듣는 뭐 그런 것들을 하죠. 그걸 이제 대정부, 우린 그걸 대정부 질문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이게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별도의 명칭이 있겠죠. 이는 이제 장관들에 대한 질의, 위원회 조사 활동 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법이 있습니다. 의회의 주된 업무 중 하나는 법의 승인이며 그 의회에 공식적으로 상정되기 이전에 법의 초안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논의 기능이 있습니다. 정책 논의는 새로운 법의 제안, 정책 이슈에 대한 논의를 주로 목적으로 하며 하원 의원의 경우는 이제 해당 지역구의 선호와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출 및 조세 감사가 있습니다. 그 정부의 조세 제도를 승인하고 정부 지출을 감사합니다. 이게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사실 뭐 영국뿐만이 아니라 주로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 의회, 국회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실질적으로 하원과 상원 의원의 기능 및 권한은 다소 차이가 존재합니다. 상원은 이제 하원과 유사하지만 그 범위와 권한이 제한적인데 이를테면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지연시키는 등의 견제는 할 수 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못합니다. 이에 비해서 하원의 경우는 법률 제정과 그 정부의 운영과 관련된 광범위한 국정 운영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의회 운영. 영국 의회 회기는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분류되어 시행되며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시작됩니다. 평균적으로 개회 기간은 하원이 160일, 상원이 140여일로 하원이 조금 더 깁니다. 영국 의회는 토론이 매우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이거 보시면 되게 가깝게 붙어 앉아 있잖아요. 우리처럼 이제 뭐 책상에 모니터 주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것도 사실 좀 되게 권위적인 거고 어차피 붙어 앉아가지고 저 A4 용지 뽑아서 나눠준 거 보고 그 저기 토론하시면 되는 거지. 뭐 무슨 그러니까 뭐 널찍하게 공간도 주고 그 다음에 모니터도 주고 막 무슨 저기 물도 갖다 주고 이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이제 엎어져 자고 막 졸고 이러잖아요. 붙어 앉아 있으면 잠자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붙어 앉아 있는 게 나은 것 같은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영국 의회 이제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보면 미국처럼 의회 내에서는 이제 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위원회 구성원 중 오직 핵심 멤버만이 고정적이고 나머지는 다뤄지는 이슈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위원회 심의가 본회의 전이 아니고 먼저 본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정치적인 토론을 거친 후에 위원회에서 검토가 됩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정치적인 논쟁이 끝난 사안에 대해서 법안을 심화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국 의회 위원회는 하원 및 상원의 의원들이 참여하여 논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특히 특히 하원이나 상원 의원 중 10에서 50명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들 위원회는 이제 정부 정책과 새롭게 제안된 법률 그리고 경제와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 영국 의회는 특별위원회, 합동위원회, 일반위원회 그리고 대의원회 등의 주요 위원회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영국 의회 위원회 특별위원회 특위 같은 경우는 상원 및 하원의 의원으로 구성돼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부처의 경제정책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조사 보고하는 기능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합동위원회는 이제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들로 합동해서 구성이 되며 특위와 유사한 수준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예를 들어 이제 한국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위원회에서 뭔가 조사를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물어봐서 이제 탈탈 털고 그 다음에 뭐 그냥 형사 고발하고 뭐 이게 다인데 내각 책임제 하에서의 위원회에서는요 개기면 큰일 납니다. 진짜 작살 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뭐 무슨 청문회 또 무슨 특별 특위 뭐 이런 거 또는 뭐 진짜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거 보시면 와서 막 거짓말 틱틱하고 뭐 아니 뭐 증언할 수 없습니다. 뭐 재판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증언을 못함을 양해해 드립니다. 이딴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국에서 그러니까 입법 내각제 하에 위원회에서 이런 짓 했다가는 그냥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중형을 그러니까 이게 엄하게 그러니까 하여튼 위원회 갖고 있는 재량권도 굉장히 크고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국 하원의 위원회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정부 부처에 대한 감독을 위해서 구성된 특별위원회, 또 하나는 한시적으로 구성되어 법안을 심리할 목적으로 구성되는 일반위원회 등입니다. 영국은 이제 의회 중심주의 국가지만 실제로 법률안과 현행 법령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후자가 높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행정 법령으로 해결하는 행정국가화의 경향은 영국도 예외일 수는 없고요. 단지 이제 법률이 커다란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더 큰 문제를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의회와 행정부 및 사법부와의 관계,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영국 의회는 기본적으로 내각 책임제이기 때문에 하원의 다수당 의원들이 정부 부처의 주요 구성원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의회와 내각의 상호관계는 일정한 성문 헌법이나 법률 없이 암묵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의회는 이제 정부에 대한 예산 심의 및 승인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부처 장관들에게 대한 질의와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정부 및 내각에 대한 상원의 이제 견제 권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하원 의원들이 의회의 주요 기능으로 볼 수 있는 입법, 재정, 그 다음에 정부 통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세 및 재정 지출 관계 법안을 제외한 모든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상하 양원을 통과해야 되지만 1911년 그리고 1949년의 의회법에 따라서 하원은 상원의 동의를 받지 못한 법안이라도 1년을 기다린 후에는 국왕의 재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꾸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관련 법안이 자꾸 바뀌고 해서 자꾸 개량이 되어 온 거죠, 사실은. 영국에서 이제 5년에 한 번씩 의회 선거를 강제적으로 치르도록 법안이 이제 2011년도에 성립된 것도 바로 뭐 그러한 어떤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입법권에서 하원이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상원은 주로 법안을 수정하거나 지연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조세 및 재정 지출 관계 법안의 경우에는 하원 통과 후 상원에 회부돼서 1개월이 지나면 상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법화되기도 합니다. 한편 이제 영국의 경우 의회가 유일한 입법기관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내각에서의 법률안 제출 그리고 의원이자 내각 구성원들이 의회에서 출석해서 발언하는 것 등이 인정돼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입법 과정에서 내각의 구성원과 의회의 구성원 등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각 장관들이 번반 입법할 때 나와서 뭐 말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이게 내각에서 하는 건지 의회에서 하는 건지 사실은 큰 구분이 의미가 있나?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2차 대전 같은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는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그 정부 제출 법률안 심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의원 제출 법안의 심의를 의식적으로 회피한 바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쟁 목적이 더 전쟁의 시급성 또 조치의 시급성 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약간 좀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던 거죠. 의회 사법부와의 관계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입,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래서 삼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내각제는 사실은 삼권 분립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모호한 면이 있어요. 행정부의 역할을 그 국가 원수인 국왕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행정부 이꼴 입법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까딱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이걸 늘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사실은 180석의 거대 여당이 있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하고 사실 거의 다를 바가 없죠. 이렇게 되니까. 행정부 이꼴 입법부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무슨 법이 필요하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걸 만들어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사법부밖에 없는 겁니다. 때론 검찰이 또 때론 법원이 이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도 사실은 행정부에 거의 종속시키다시피 하는 움직임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많이 침해를 해왔죠. 지금 현 정부가. 영국의 의회는 성문헌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입법이 무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이제 불문법 국가냐 또는 이제 그 성문헌법이 있는 대륙법계 국가냐 이걸 얘기할 때 성문헌법이 없다는 건 그냥 법이 없다는 얘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표현하고 있듯이 성문헌법이 없으니까 심지어 만약에 의회에서 그 뭐 여자 이 영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여자의 숫자는 400만 명으로 제한한다. 이래가지고 400만 명이 넘어가는 여자들은 무조건 죽인다든지 추방한다든지 이런 법안을 만들어도 그게 가능은 한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왜냐하면 헌법에 뭐 인권을 중시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마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아니 헌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법부가 여기에 대해서 컨트롤 해주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그냥 막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사법부의 경우에는 의회가 제정하는 입법에 대해서 심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관습법에 따른 관례 및 전통 그리고 국민의 여론을 의식해서 입법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이 사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를 많이 또 왜곡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론이 이렇다라고 정부에서 주장해 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깔 수가 없습니다. 영국 의회와 사법부와의 관계를 사법부의 측면에서 보면 독립성을 상당히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사법부는 사법적 독립성과 사법적 책임성에 따른 결과를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독립성의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대법원 판사는 이제 의회 구성원으로 포함될 수 없으며 법관으로서의 전임 자격을 유지해야 됩니다. 법관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법부는 의회가 입법한 내용에 대해서 1998년에 제정된 인권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파기가 가능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인권법 상에 그 뭐 여자 숫자는 400만으로 한다 뭐 이런 게 만약에 걸리겠죠. 당연히. 그 외에 대해서는 이제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법관은 의회 등의 위원회 등에 출석해서 조언을 할 수 있지만 의회 구성원이 될 수는 없고요.
과거에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법관이 상원 의원으로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법관이 아니라 그냥 법귀족, 그러니까 법관 출신의 자규를 받은 귀족이만 상원 의원에 있는 거고, 예전에는 진짜 현직 법관도 상원 의원이 될 수 있었는데 2009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이걸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그 사법부의 구성과 운영,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판사를 어떻게 뽑고 또 이제 그 사법체계가 어떻게 돼 있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게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되게 큰 의미는 없어요. 게다가 이게 왜 또 넘어가냐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게 되게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하는 게 뭔 의미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뭐 로펌 나와가지고 뭐 법학과 나오고 로펌 나와서 이제 하시면 되겠죠. 사법부 운영도 넘어가고요. 사법부 및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와의 관계, 이것만 보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갈게요. 이게 사실은 관계라고는 하지만 그냥 이거 보시면 그 헌법개혁이나 사법제도 개혁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지엽적이라고 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입법부와 사법부의 체제와 운영상의 특성과 시사점이라고 해서, 입법부 체제와 이제 운영상 특성 시사점. 입법 행사의 궁극적인 법적인 권위는 의회에게 있다는 것이 바로 의회 주권주의입니다. 의회는 영국의 헌정주의에서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위상을 갖게 됩니다. 집행부의 수장이 의회에서 선출되며 수상은 강요를 인선하여 내각을 구성하므로 집행부의 성립이 의회에게 의존됩니다. 상원과 하원이 분리되고 하원의 의석수가 고정되어 있는 반면 상원의 의석수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원의 심리는 하원이 발의한 법안의 구성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하원이 제출한 법안을 재숙고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원의 업무는 위원회 구성과 법률 심리가 전부이고 법률 심리도 구성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의회가 내각에 대한 견제장치로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상응해서 총리는 의회를 해산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간의 견제 및 협의를 통해서 헌정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의회 의원은 행정부의 장관을 겸직할 수 있고 총리는 의회의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회 민주주의 체제에는 이제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처하여 책임 정치를 실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의회와 내각의 협조 관계를 통해서 능률적이고 신속한 행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 권력이 어느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대체로 내각이 집단적으로 책임을 지는 정치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내각을 한 정당이 독점하는 경우 다수당의 횡포가 우려되고 소수 정당이 난립할 경우에도 전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국은 이제 의원내각제를 통해서 의회가 행정부보다 비교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정부 조직의 변화와 개편이 상당히 신축적입니다. 무엇보다 총리의 국정과제 수립과 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다수당의 협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 조직 개편에 적극적인 견제가 따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나라의 조직 개편에도 함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정부 조직이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뭐 무슨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이렇게 이제 말 같지도 않은 정부 조직 개편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거 한 번 바꾸는데 2억 이상 듭니다. 왜냐하면 간판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정부 뭐 도장이나 이런 거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엄청 깨져요. 근데 그거를 그 안전을 더 중시하겠다고 해서 예전에 행안부였는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서 박근혜 정부에서 그 국민의 안전을 더 챙기겠다, 정부에서 이런 취지하에 이제 안전행정부로 바뀌었죠.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외교통상부가 이제 통상 빼버리고 외교부로 바뀐다 그러면 그건 이해를 해요. 근데 안전행정부나 행정안전부나,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국민 세금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래 왔었습니다. 그 사법부의 체제와 운영상 특징 및 시사점,
그 영국은 이제 헌법적인 전통이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축적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국의 헌정주의의 핵심적인 가치는 그 법의 지배와 의회 주권주의 그리고 권력 분립의 원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5년 추진된 헌법 개혁법에서도 법치주의의 원리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의 주요 목적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의 국가기관 간의 견제 및 균형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 간의 건설적인 관계는 헌법과 법치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3법들이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영국이 오랜 전통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혁을 실시했다는 것은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큰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 김영훈 씨에 따르면, 연구자에 따르면 영국은 여전히 의회 지상주의에 대해서 신뢰를 나타내고 있으며, 무엇보다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대한 심의를 타 기관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반감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비록 영국이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5년 개혁법을 실시하였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헌법의 개정과 법조인 선발 등 국내 사법제도 변혁에 대해서 엄격한 법치주의에 근거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뭐 사법시험을 놔둘 거냐, 존폐할 거냐, 또는 로스쿨을 할 거냐 말 거냐, 또는 이제 뭐 검찰의 어떤 기능이나 조직을 개혁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충분하게 논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치주의에 따라서 하라는 거죠. 뭐 무슨 대통령 바뀌었다고 어떤 제도를 갑자기 뜯어고치고 하는 게 굉장히 그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법적인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붕괴가 돼버리면 뭐 더 이상 뭐 기댈 데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냥 완전히 그냥 아사리판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그 목소리 큰 놈이 그냥 장땡이, 그러니까 목소리 큰 놈이 그냥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지금까지 노력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한 이제 영국의 사법부의 주요 구성원인 법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판사 간의 상하가 존재하지 않는 특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법관은 다, 판사는 똑같다 판사인 겁니다. 뭐 부장 판사니 먼 판사니 이런 거 없습니다. 사실 그게 사실 맞죠. 그러니까 내가 위치하고 있는 법원이 고등법원이냐 지방법원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자리에서 어떤 사건을 맡아서 어떻게 판결하냐가 중요한 거지. 아니면 뭐 법원장님이 어떻고 부장판사가 어떻고 이게 뭐 고등법원 판사가 어떻고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 뭐 고등법원 판사라고 해가지고 하늘 날아다닙니까? 아니면 부장판사 지방법원 판사 뺨 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선후배관계라고 자기들끼리. 하여튼 뭐 상하 지위가 존재하지 않고 보수와 지위 등이 동일하며 대법원장과 같은 고위직 임명에 변호사 출신이 바로 임명이 가능할 수 있으며, 그 변호사에서 1심 법원에 대한 판사로도 임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다소 파격적인 인사 시스템은 영국 특유의 사법 체계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개혁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웨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스웨덴을 할지 아니면 바로 독일로 넘어갈지 이건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 어차피 입헌군주 국가니까 저희가 스웨덴 하지 말고 바로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프랑스, 독일 뭐 할 거 많으니까 지금 일본도 그렇고. 스웨덴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스웨덴이 영국이랑 크게 다른 건 없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국가 사이즈가 좀 작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독특한 면이 몇 가지 있어서 그러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굳이 구분까지 해서 볼 정도로 큰 독특한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본. 네. 그 일본입니다.
더 일본. 예. 제가 왜 캠을 켰냐면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혹시라도 그 보컬로이드라고 불리는 로봇이 읽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읽고 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자 캠을 켰습니다. 이게 사실 앞에서 이제 대면 강의, 사실은 대면 강의 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게 되는 거죠. 1절 통치체제, 정부 형태의 개요, 정부 형태의 형성. 1889년 2월 11일에 공표된 메이지 헌법에서는 일왕이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일왕의 직접 통치가 아니라 일왕을 보좌하는 국가기관들에 의해서 분담이 되었습니다. 메이지 헌법에 내각에 관한 규정은 없었고 국무위원은 일왕을 보필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각에 관한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메이지 헌법에는 그냥 국무위원이라는 글자 네 글자만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국무위원을 만들어야겠네. 그래서 국무위원 일단 국무회의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국무위원을 뽑아야 되고 그럼 각 나라의 각 이슈별로 그 사람들을 책임자로 앉혀서 해야겠네 라게 이제 확대해서 해석되는 거죠. 사실 이런 그 규정이 어디 또 있냐 하면 국회의원 보좌관 있잖아요.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4급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9급까지 있거든요. 공무원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이게 시험 쳐서 뽑는 게 아니고 그 국회의원이 이제 알아서 그냥 뽑게 돼 있는데 그래서 뭐 10년을 시키든 100년을 시키든 시킬 수는 있습니다. 또는 이제 한 달 만에 관두게 할 수도 있고요. 그게 국회의원 보좌관입니다. 근데 그 보좌관에 대한 특별한 법률이 없어요. 그 보좌관을 어떻게 뽑고 뭐 보좌관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게 없고 그냥 국회의원 관련 법에 국회의원은 보좌관을 둘 수 있다 이 규정밖에 없습니다. 딱 요 줄밖에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서 보좌관을 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직급 보수 뭐 이런 것들은 세칙은 이제 국회 사무처 국회 사무처의 뭐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에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는 거니까 그건 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약간은 되게 불안정한 신분인 겁니다. 그 공무원 중에는 정규직, 일반직, 정규직 공무원이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별정직 공무원이 있고 특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특정직 공무원은 이제 국정원이나 청와대 경호실 같은 직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만 근무해요.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은 이제 그 통상 공무원 외에 다른 어떤 필요가 있어서 이제 뽑는 사람들을 이제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특정한 부서에 또는 특정한 기관에 필요해서 거기서 알아서 뽑는 공무원들 말하는데 통상 이거를 이제 그 농담 삼아 이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만들어낸 농담인데 특정직 공무원은 국정원이나 청와대 경호실 직원 같은 경우에는 특정직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해진 근무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24시간 근무라는 겁니다. 이게 24시간 근무예요.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보좌관에 내는 사람들은 별도로 정해진 퇴근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거의 밤샘 근무를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6시 된다고 집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 그런 양반들은. 하여튼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제 메이지 시대 내각이라는 거는 각 부처 장관이 단독으로 일왕을 보필할 책임이 있는 국무위원이 방침을 조정하고 통일시키기 위한 협의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각의 수반인 총리는 상대적으로 약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정치 체제가 매우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각이 정치적 지도력을 행사하기가 꽤 어려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은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령부 GHQ 간접 통치 하에서 1946년 11월 3일에 일본국 헌법을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국 헌법은 이제 일왕의 실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국의 상징으로서만 규정을 했습니다.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를 했고요. 이러한 일본국 헌법에 의거해서 일본은 입헌군주국에서 입헌공화국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법권은 이제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는 국회에 있으며 의원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됩니다. 행정권은 내각이 가지고 있는데 내각의 수장인 내각총리 대신은 국회에서 지명됩니다. 이렇게 지명된 내각총리 대신이 국무 대신을 임명해서 내각을 구성하고 내각은 행정권 사용에 대해서 국회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일본의 정부 형태는 내각 책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법권은 최고재판소와 하급재판소에 있고 재판관은 독립해서 직권을 행사하며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을 받을 뿐입니다. 이 국가수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구성체제를 보시면 그 제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일본은 7년에 가까운 GHQ의 점령 통치를 받으면서 메이지 헌법 체제에서 신헌법 체제로의 대전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가끔씩 일본 정치론, 일본 정치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이 시기 때가 한국 전쟁이랑 겹쳐진 시기였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요. 일본은 1945년부터 1952년까지 한 53년, 거의 한 55년까지 10년 정도를 미국의 점령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승전을 했기 때문에 점령군으로 일본에 들어가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일본을 통제를 했어요. 점령군 신분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군이 이제 전쟁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도와주러 온 군대의 어떤 그 군인들의 마음 자세하고 점령을 해서 들어간 군대의 군인들의 마음 자세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하고 전투하면서 자기 전우들도 많이 죽었고 또 그만큼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일종의 뭐 보복 또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행동해도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945년 이후에 또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크게 저항을 안 하니까 대놓고 반항하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잘 많은 범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 가져가요. 그냥 미군이 제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가져갑니다. 그냥 뭐 뚝뚝 들어가가지고 야 이거 내놔 이래서 가져가 버려요. 또는 이제 길 가는 아가씨들 이렇게 희롱하고 또는 뭐 겁탈도 하고 그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걸 일본 사람들이 쭉 보면서도 말을 못해요. 헌병대에 신고해야 헌병들이 와서 걔를 잡아가긴 하는데 그래서 일처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계속.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자경단 형태로 야쿠자들이 커진 거예요. 사실은. 그 조그만 소수 형태의 이제 그 야쿠자들 범죄 조직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야쿠자가 이제 어떻게 성장했냐면 그 한창 일본이 잘 나갔을 때 그러니까 이제 뭐 1차 대전 이후에 일본 제국주의 한 해만에 했을 때는 낭인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주인 없는 사무라이들은 꽤 있었는데 야쿠자라고 하는 깡패 조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있다고 하면 주로 어느 계열이냐면 도박장이나 뭐 이런 거 운영하거나 술집 운영하는 쪽은 대부분 다 대만 밀수 같은 거 하고 하는 쪽은 대만에서 온 중국계 그 폭력 조직이 있었고 일본 내에 그 뭐 그냥 폭행이나 그 삥 뜯고 막 이런 거는 일본 내에 한국계 폭력 조직이 또 있었어요. 조선인 출신들이 이제 폭력 조직을 구성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의 그 밑바닥을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권 개입하고 뭐 여자 그러니까 그 술집에 매춘 같은 거 하고 하는 것들을. 왜냐면 멀쩡한 일본 젊은 남성들은 대부분 군대 끌려가거나 또는 이제 그 장사하거나 이게 돈을 많이 벌던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1945년 전쟁에 패전하고 나서 많은 군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실업자가 됩니다. 걔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걔들이 이제 그 일본인 어떤 그 젊은이들이 그 야쿠자 쪽으로 화류계 쪽으로 이제 진출하게 돼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세력이랑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경찰이 그때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이
기존에 있는 대만계 밀수 조직, 그 다음에 한국계 폭력 조직, 그 다음에 뭐 술집이나 매춘업에 종사하는 한국계 이걸 다 잡아들여가지고 추방을 해버립니다. 추방을 해요. 추방. 각자 니네 나라로 가라 이런 식으로. 또는 감옥에 넣거나. 그리고 그 빈자리를 일본인들이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밀수도 하고, 일본인들이 이제 매춘, 도박 뭐 이런 것도 하게 된 거죠. 그게 커져서 된 게 야쿠자입니다. 미군 뭐 하역 업무도 맡고,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특수가 생기니까 그 뭐 이제 여러 가지 용역 업무도 맡고 공사도 맡고 함께 이거 이권에 개입한 게 이제 그때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또 걔들이 일종의 자경단 역할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 경찰은 숫자가 너무 작고 또 미군 헌병들은 사실 미군 편 들어주지 일본 사람 편 잘 안 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길 가던 미군이 일본인 저기 분여자를 막그 희롱을 한다거나 하면은 야쿠자들이 와가지고 막 미군을 위협합니다. 가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관계 때문에 60년대 70년대 일본 사람들이 야쿠자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갖진 않았던 겁니다. 또 경찰하고의 약간 커넥션도 있었고요. 출발 자체가 경찰이 대신 잡아줬으니까 그 해당 나와바리를 그렇게 이제 커져왔던 것들이 있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런 관계라는 거고요. 미국이 이제 점령 통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일본의 제국주의화를 치닫게 했던 메이지 헌법 하에서의 국가 운영 체제에 대한 대개혁이 이루어집니다. 메이지 헌법 하에 국가 수반이었던 일본 왕은 새로운 헌법 하에서는 그 실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 상징적이며 이제 의례적인 역할을 하는 행위자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운영 체제에서 중요하게 부상한 영역은 국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국회. 왜냐면 이제 이게 입헌 군주국이었는데 일단은 천황의 힘이 센 입헌 군주국이었는데 천황의 권위가 상대적으로 좀 약화되니까 이제 의회의 권한이 강해지기 시작한 거죠. 국회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총리가 선출되고 그 총리가 내각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점차 변모해 가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굳어져 간 거예요, 사실은. 국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을 갖고 있어서 내각의 존립은 국회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여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을 유지하는 한 내각의 존립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민당이 1955년부터 2000 몇 년까지 긴 기간 동안 계속 여당일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때문이죠. 다수당이었으니까. 사법부의 장인 최고재판소의 장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서 일본 왕이 임명을 하고 최고재판소의 장을 제외한 재판관은 내각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법권은 사법부에 있으며 특별재판소는 인정되지 않고요. 그리고 사법부는 소송 절차, 변호사, 재판소 내부 규율, 또 사법 처리 사항에 대해서 규칙을 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법 같은 것도 다 이제 일본에서는 그 법원이 정하는 겁니다. 물론 법은 이제 의회에서 만들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관련 규칙 같은 것들은 법원이 정한다는 얘기죠. 뭐 우리도 그건 어느 정도는 해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구성과 관계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나라는 우리가 좀 건너뛰었는데 일본은 이걸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그 전국시대부터 시작해서 쭉 지방자치를 많이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국은 건너뛰면서도 일본은 왜 하려고 하냐면 그 영국은 지방정부 운운하는 의미가 없는 게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원래 다른 나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도 지방자치인데 영국의 지방정부를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뭐 서섹스주나 웨일즈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랑 또 스코틀랜드주, 아일랜드주 얘기하는 게 조금 그 근본 철학에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개념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약간 혼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보다 이제 높은 대학원에서나 다루는 부분이고 여기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다른 나라까지는 아니었는데
뭐 다른 나라인 것처럼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긴 했지만 전국시대 때 다른 나라까지는 아니었던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보려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저 삼국시대 때도 그렇고 또 후삼국 뭐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웠을 때도 그렇고 이게 쭉 이어져 와서 이제 그 조선시대 봅시다. 고려 중기 이후부터 해가지고 조선시대 때 지방관을 전국 곳곳에 보내가지고 완전히 이제 중앙집권화를 완성시키지 못했으면 일본처럼 이렇게 지방자치, 지역성이 강하고 지방 호족들이 있는 지방자치가 됐을 가능성이 그렇게 계속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쭉 그래 왔으니까. 사실 조선에 와서야 그게 개선이 많이 됐죠, 사실은. 조선은 그걸 왜 개선하려고 했느냐. 그래야 이성계 같은 군벌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이성계 같은 군벌이 떠나가지고 자기들 정권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성계야말로 이제 동북면에 그 군대를 동원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니까. 그 2차 세계대전 전에는 광역단체의 단체장, 그러니까 도쿄시장 같은 거는 임명직이었고, 기초단체 단체장은 이제 의회에서 선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야마구치 현의 아니지. 그 뭐 작은 시, 그래도 구례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뽑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미군 점령기 개혁으로 광역단체와 단체장 모두 주민에 의한 직접 선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선거로 바뀐 거죠. 미군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군은 행정권을 단체장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각종 행정위원회로 기능을 분산시켰습니다. 이런 행정위원회의 설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도 또 행정기관의 다원화라는 점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장 한 사람이 독점을 못하게 하여튼 이게 이제 전반적인 큰 철학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 미국이 들어와서 일본을 보니까 기관장이나 또는 이제 우두머리 한 사람한테 권한이 결정권 같은 게 다 집중이 돼 있는 구조예요. 게다가 일본 사람들의 성격 자체가 뭔가 나서질 않습니다. 왜냐면 나서면 지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 나중에.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또 일본은 이게 누가 한 사람 책임지고 배 가르면 그걸로 끝나는 문화다 보니까 실수를 해도 이 인간들이 고치려고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권한을 그러면 권력을 분산시켜야겠다. 그래서 니들이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위원회 형태로 한다는 거는 만장일치가 아니면 진행이 안 되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연대 책임을 묻는 겁니다. 뭐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니들 전부 다가 책임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권력을 계속 쪼개는 역할을 쪼개는 어떤 일련의 그 정책들을 미군은 계속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계속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총리가 그렇게 뭐 압도적인 권한이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거의 한 7, 80년 동안 계속 권력을 쪼개왔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한번 쪼개진 권력은 잘 모으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일본 총리가 지금도 별 실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자치성 등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재정 배분을 활용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관여를 합니다. 한편 중앙정부의 사업부처들은 지방특별행정기관을 설치해서 영역을 확대하고자 했고요. 그 자치성 등은 이러한 움직임을 우려해서 2차 세계대전 전에는 기초단체에만 적용되어 왔던 기관 위임 사무를 광역단체에도 적용하도록 바꿨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초단체까지 지방특별행정기관을 설치하였던 법무성, 국세청, 노동성을 제외하고는 그 광구 수준의 지방특별행정기관만을 설치하면서 기관 위임 사무제도를 활용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 위임해 준 거죠. 그냥. 1990년대 이후 특히 호소가 모리히로 정권 이후에는 지방 분권 개혁이 강력하게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 위임 사무를 폐지하고 중앙 정부의 관여의 유형화, 그리고 이거 그냥 막 관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내용은 중앙 정부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해놓는, 그리고 이제 필치 규제 폐지의 완화,
이거 필치는 규제는 이제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이제 규제 같은 것들인데 이거 폐지와 완화를 했고, 그다음에 중앙과 지방 간의 분쟁 조정 기관 설치 등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1년 출범된 이제 고이즈미 주니치로 정권은 재정 분권을 추진했는데, 재정 분권이라는 건 이제 재정 독립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민영화를 되게 많이 추진한 게 고이즈미 정권입니다. 민영화를 엄청나게 했어요, 이 양반이. 그게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도 굉장히 많이 발생시켰습니다. 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봐야 되는 성격이라 가지고 찾아봤는데요. 어,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 보면 여기 필치 규제라는 말이 궁금해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면은 에, 아니 약간 여기 용어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지금 안 나오네. 이것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여기 필치 규제라는 건 뭐냐면은 국가가 지방 공공단체에 대해서 행정기관이나 시설, 직원 또는 부속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이제 필치 규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꼭 어떤 데에 대해서 뭔가 설치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폐지하거나 완화하거나. 그래서 어떤 조직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지방 정부가 그냥 할 수도 있도록 그걸 많이 이제 좀 너무 빡빡하게 하지 않고 이제 풀어줬다는 거죠. 하여튼 재정분권을 추진했는데 보조금과 교부세를 축소하고 지방세를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주는 돈을 좀 줄이고 지방에서 필요한 돈은 지방에서 직접 걷도록 하는, 그러니까 지방에서 더 많은 돈을 거둘 수 있도록 세금 비목도 늘려주고 했다는 거죠. 2006년 12월에 지방분권 개혁 추진법 제정 이후에 추진된 개혁을 2차 지방분권 개혁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1차 분권 개혁 때 남겨진 과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개혁이 추진됐고요. 보조금의 일괄 교부, 그 다음에 시정촌으로의 권한 이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정촌은 무슨 무슨 시, 무슨 정, 무슨 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시장, 정장, 촌장 이렇게 이제 뭐 우리로 치면은 그 시군구 또는 시군읍면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방특별행정기관 개혁 등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사실은 이게 뭐가 부작용이 발생했냐 하면 보조금이나 교부세를 줄이게 되니까 실제로 이제 그 망하는 그러니까 파산하는 지자체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살림 한번 살아보세요라고 했더니 이걸 제대로 못하는 기관장이 엉망으로 하다가 이제 결국 파산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또는 이제 나름대로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그 당시 뭐 어떤 경제 이슈나 또는 이제 그 뭐 금융 사정이라든지 뭐 부동산 사정이나 뭐 또 환경 이슈 이런 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 지방에서 많은 금액을 투자한 프로젝트가 이제 좌초되면서 그 지자체가 파산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조금 좀 전반적으로 약간 좀 어수선했습니다. 어수선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이즈미 정권 시대 때는 뭐 그만큼 개혁도 많이 했지만 욕도 많이 먹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너무 생각 없이 했다 이런 욕을 많이 먹었죠. 그 국가 및 행정 수반과 내각에 대해서 저희가 볼 건데 얼추 시간이 지금 1시간 10분 넘어가는 관계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1시간 15분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1시간 15분이냐? 그 1시간 15분 플러스 1시간 15분 이렇게 하면 이제 2시간 30분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2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은 이제 그 쪼개면 그러니까 2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은 이제 그 얼추 이게 뭐냐 2시간 30분이면 120분 플러스 30분 150분이 되는 거예요. 150분. 그러니까 저희가 3시간짜리니까 이제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면 이제 150분이니까 그 저희가 이제 이거 저기 1시간 15분 정도 하는데 지금 국가 및 행정수반과 내각은 아마 시작하면 또 다음 반 시간이 채워질 것 같으니까 그럼 이제 요번 시간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14강에서 바로 일본의 국가 및 행정수반과 내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